우리가 방송을 진행한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고민해봤으면 하는 주제들이 저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동안 그 사이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 콘텐츠 제작자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니면은 방송사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정책은 사장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그 회사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익이 더 큰 확성기를 타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고사위기에 있는 방송 시장을 어떻게 진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KBS와 MBC 등의 지상파 방송국에 집행되는 광고의 수와 광고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왜곡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최근에 수사 관련 다큐멘터리물을 지상파의 PD가 만들어서 그것을 지상파의 채널로 내보내지 않고 OTT 채널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공영방송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장면,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 다 규제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방송 제작자들, PD, 작가들 모두 창의력 하나로 승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 저쪽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이쪽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수많은 제약과 규약을 놓고 방송시장을 진흥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혹한 모래주머니입니다. 자, 방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규제를 뚫고 방송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더니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그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있었나? 라는 부분을 놀라워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사에서 조제 분유나 조제 우유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은 수십 년 전에 모유 수유를 진흥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유와 우유 광고를, 조제 분유와 조제 우유 광고를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익숙하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가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광고 규제가 있습니다. 데이트 서비스와 같은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결혼 중개업은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그런데 또 그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국제 결혼 중매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규제들,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하는 동안에 방송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방송 콘텐츠 경쟁력 자체가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가 즐기는 서민의 술인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16도 정도로까지 내려간지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혹자는 순한 목넘김을 위해서 그랬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방송 광고 규제에 따르면은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술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술인데 뚜껑이 빨간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에 따라 가지고 광고할 수 있는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 사업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자들 그리고 용기 있는 PD, 작가들은 내가 내 창의력의 한계를 제한하는 규제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누가 내 창작물에 대해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 시장은 그런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도 없고 규제는 너무 심해서 자기 방송국에서 만든 것을 자기 채널로 내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영방송 사장을 놓고 정권 잡을 때마다 경영실적이 이래서 안 되느니 저래서 안 되느니 공정성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느니 하면서 사장 쫓아내고 우리 쪽 사람 심으려는 노력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이었던가요? 결국 이 아이를 가장 아끼는 사람은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친모였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니까 반으로 잘라주세요. 아니면 내가 가져갈게요. 방송사 사장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방송진흥이나 방송개혁에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앞으로 방송 공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예시라도 좀 몇 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잘 진행하는 것이다. 어떤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인 것이다. 정말 이건 당론으로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들이 우리 당론으로는 시청률 높이는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딱딱 시간 잘라가지고 초 단위로 맞춰가지고 발언시키는 진행자가 좋은 겁니다. 뭘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과목을 말해주고 그에 따라서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시험 과목도 없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면은 경영성과가 나쁘다고 달려들고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몰두하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정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지금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송을 기계적 중립대로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답 안 나오는 갈등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 4가지 법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진행되었던 무제한 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청취의 열기도 컸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다 알지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방송관계법 3개, 2개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란봉투법, 뭐 이런 법들까지 해서 이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한 5번 정도의 무제한 토론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까? 개별 법안을 놓고 그렇게까지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까?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 당이 정해진 절차처럼 이렇게 무제한 토론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정당의 대표자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22대 국회는 절대 불연속적인, 정말 하루만 국회의원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연속되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쌓는 선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백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기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이런 법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끝없이 비판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놓친 사람들이 없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할 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 언론노조라고 언론노조를 비판할 때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방송 진행이나 뉴스 편성상의 수치적 불평등, 이런 늘어진 테이프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언론노조 비판이라도 해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론노조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많은 활동들이 찬사만 받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이 언론노조는 왜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은 대변해주지 않냐면서 오히려 언론노조에 항의하는 형태의 성명을 낸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다양한 직역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출신도 있고 학계 출신도 있으시고 언론계 출신도 있으시고
과학기술 연구자를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가끔 망각하는 것이 뭐 검사를 지내신 분이 한 분 오셨다고 해가지고 모든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계에 계시던 분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꼭 그분이 모든 의료계 관련 종사자들의 생각을 우리 국회에 투영해주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를 오래 지내신 분이 검사의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를 통해 국회에 기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검찰 내부만 본다 하더라도 검사와는 조금 더 활동 여건과 근로 여건이 다른 수사관들도 계시고, 언론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회에 들어와 계시는 정규직 출신의 기자나 PD를 지내시고 경영진까지 지내신 그런 노조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언론인들만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은 그런 정규직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도 당연히 대한민국 5,500만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게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니면은 비노조원 언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방송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냐 물었을 때 별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 언론 경험이 부족해서 그들의 처우를 모르셨겠습니까? 어쩌면 이진숙 후보자는 언론사 경영진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여건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아니면 가장 좋은 해법을 낼 수도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미리 고민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 그분들과의 삶이, 본인과의 접점이 적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 노동조합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론 노동조합이 가진 단일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방송 노동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면은 훨씬 더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언론 노동자가 불편한 만큼 만약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의 인권을 지적하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면은 그것은 저는 우리가 5,500만 국민 중에서 너무 큰 다수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찰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까 말했듯이 연구자 출신 의원도 계시고 다양하지만은 정말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직역의 조금 더 확장된 범위를 우리가 살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의정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의사들과 정부와의 갈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들리지 않는 많은 간호사 직역에 계신 분들의 과로라든지 간호조무사 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루지 않은 채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이 여의도에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BS 더 라이브의 사례처럼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마지막에는 가장 아픔을 주는 대상은 발언권 한번 주어지지 않았던,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뒤에서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약자들에게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전태일 열사에 대해 가지고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스스로를 바친 열사였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는 정말도 비장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살려서 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우팠던 것은 전태일 열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공평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순 하나하나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저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지금도 저는 이 냉각된 전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무제한 토론 이뤄가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비전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헐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22대 국회에서 흘러내려온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원구성이 진행될 때부터 결국 일방의 의견을 투영하고 그리고 일방의 의견에 맞선다는 그 논리 하나로 결국 극한 대립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저는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회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10수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영상기자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이 만약에 KBS 출신인데 MBC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 개인의 불편 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에게 논의되어 가지고 이 방송 관련 법들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들 토론에 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송 카메라 앞에 회의장에서 카메라만 켜지면은 좌파냐 아니냐, 과거에 어떤 오보 사례가 있었냐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사장을 갈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로 점철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계속 진취적이지 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임원진 선임에 대한 이전 투구 때문에 공영방송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을 하자고 하니 곧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사장을 날려버리려고 할 것인데 사장 말을 들어서 뭐 하겠느냐? 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면은 결국 사장은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회사를 위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회사는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 상황이 또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또 사장을 해임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피드백 효과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박문진 이사 선임을 서두르기 위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오셨던 김홍일 전 위원장, 중수부장까지 지내시면서 명예로운 검사 생활 하신 분이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국가의 일을 맡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오시게 된 것은 저는 이것은 방송관력 이력이 전무한 김홍일 전 위원장의 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믿을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서 뜻대로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권력자의 의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한 발짝을, 방송 장악을 위해서 한 발짝을 더 내딛기 위해서 평생의 법조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을 가지셨던 김홍일 위원장,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진퇴도 결정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끝까지 탄핵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봐서 탄핵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던 여권에서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지려고 하니 사퇴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면은, 저는 제가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분들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든 의사가 가능한 형태로 방통위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보내는 투수, 좌완 스페셜리스트, 좌파 좌파 얘기하면서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가는 투수로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정 운영의 철학에 있어서 참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병법을 배우면 병법에서 가장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병력을 무의미하게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차 투입이라고 하죠. 이 축차 투입을 반복해가면서 이 전장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모든 정권은,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든 아니면은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이든 그 다음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축차 투입을 해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패배의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총선에서의 민심이 그리 강하게 와닿지 않아서 더 큰 자극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장 이 방통위원장과 박무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MBC 경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하실지가 저는 계속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TBS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진행자를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TBS라는 또 다른 공영방송국의 재원을 옥죄고 편성에 대한 권리까지 건드려가면서 결국은 그 진행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요? TBS에서 방송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행자는 본인의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TBS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동시 접속자 수,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 지역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하는 많은 품목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 1등하는 품목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넘어가지고 보도 유튜브 채널이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MBC 뉴스 채널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정권은 불편해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MBC가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1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고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라디오 진행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유튜브 계속 찾아봐서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진행자가 했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했길래 저렇게 권력이 불편하느냐, 그거를 퇴근길에서, 출근길에서 다시 보기로 본 겁니다. 왜 저렇게 권력은 난리를 치는 거야?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대한 관심을 정권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어떤 식으로 자극했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자, MBC에 대해서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우리들이 보게 된 첫 번째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 중에서 그것이 바이든으로 들리든 날리면으로 들리든 그것은 본인의 느낌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다수의 국민이 그 음성을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음성을 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이든과 연계해서 비속어가 섞여가지고 송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관점은 대통령께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표면적으로 일본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한 가지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를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통 큰 외교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와 여러 좋은 장면을 연출하시고 물 반잔을 따르고 나중에 일본이 반잔을 채워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찰나의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바이든이란 표현이었고 그 표현 뒤에 붙은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내용의 이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자는 취지로 일정한 기여를 국제기구에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스테이지 밑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동맹국과의 관계 속에서 저쪽에서 이런 예산 문제 생기면은 뭐뭐 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다소 냉소적이고 또는 상대의 공궁을 생각해서 하는 발언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저만 해도 한미 외교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운영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저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갔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다. 항상 방송 내용이 송출된다는 것을 조심해서 방송에 임하겠다. 아니면 국제 행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성명일 줄 알았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의 방송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징벌적인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말실수도 가끔 했고 그래서 지탄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을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자가 되신 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방송을 계속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의심을 받으신 거는 그 전에도 우연하게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 속에서 어느 국회의원에게 수행을 하던 국회의원에게 넥타이 색깔을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비하하는 욕설을 하신 것인지 헷갈리는 음성이 보도된 적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기고 당신들이 잘못 들은 거야. 당신들이 왜곡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잘못 보도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관심법까지 써가지고 교정하려 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방송사와 국민의 청각이 교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마이크가 켜진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교정해야 되는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조처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하겠다. 그게 대통령 개인의 자산이 비행기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내가 내 비행기에 누구 띄울지 말지 결정한다. 이런 거였다면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지 대통령 소유의 비행기입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대통령 일 잘하시라고 수천억 대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서 대한항공에서 임대해가지고 운영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그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는 당연히 김영란법에 적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징벌적 조처로 검사가 무슨 구속기소를 징벌적 조처처럼 활용하는 것처럼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해 가지고 방송사를 규제하려고 한다. 저는 이런 시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언론과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던 대통령의 의지, 그것이 바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중궁궐같이 쌓여있는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한다는 이유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대통령의 직무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용산에 대통령 당선 이후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을 마련해서 그것을 운영했고, 그 로비에는 국민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스스로의 공약을,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가 왜 문재인 정부가 나은지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자랑거리를 없애버리는 과정도 참 특이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어 스태핑을 없애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것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었습니다. 무엇이 불경스러웠습니까? 공교롭게도 문화방송 기자가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차렸던 도어 스태핑 공간에 가벽을 세웁니다. 그 가벽이 과연 언론과 대통령을 가리는 가벽이었겠습니까? 애초에 도어 스태핑 하겠다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중궁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 언제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무로 급하게 둘러치면서 가벽을 세워서 없앴던 도어 스태핑, 그 가벽 뒤로는 대통령이 보이는 것이었습니까? 결국엔 자신 있게 추진했던 본인의 개혁과제를 본인의 불편함으로 결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래놓고는 또 악마화에 나서는 겁니다. 제도는 너무 좋았고 잘 운영하고 싶었는데 언론이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또는 언론이 자꾸 편향적인 질문에서 그렇다. 글쎄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피켓으로 붙여놓으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피켓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은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오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방송법 관련한
개정을 통해서 이 방송 관련된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언론을 장악해서 나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거학과 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 심리가 있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판단이 과연 거학과 싸우는 길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흔한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처럼 도구적인 수단들을 확보하기 노력들을 계속 해오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방송사법, 저희 개혁신당은 여기에 찬성하는 투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는 중재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길을 터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 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은 그것이 황당한 방법이면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했던 국회에 대표자 어른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2주 전에 제안하셨던 그 중재안은 개혁신당의 입장을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다소간의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법안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2살 때였던가요? 그 당시에 23살 때였군요.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시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하러 나간 건 아니고요. 광우병 시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청계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 지금의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제가 그 시위를 관찰하면서
그 당시에 경찰버스가 그 좁은 청계천로를 세로로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시위대가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고요. 언뜻 보면은 그냥 그런 시위 광경 중에 하나였지만은 약간은 이해 안 가서 제가 시위대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에게는 아니 근데 왜 굳이 여기를 넘어가지고 청계천 광장을 넘어서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시위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십니까?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결국 이 교착 상태는 해결되지 않고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은 우리는 그때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긴 시위 기간 동안 이견이 좁혀지는 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건강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대중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설명하는 자세로 다가설 수 있었다면은 조금은 더 다른 진행 과정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의심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과학적인 근거를 살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진행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그 찰나에서 우리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는 거고 막으려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고 이런 교착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저는 확신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화에서 방송 장악하면은 뭔가 유리할 것 같겠지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반대 방향의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쪽이 장악에 대한 사실 양쪽이죠. 양쪽 다 우리가 집권하면은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송사는 역관제와 비슷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유지되고 있으면은 이 안에는 선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21명으로 이사진을 늘려서 사실상 소수가 이사진을 장악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출신 직능단체장이 MBC 사장을 고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와 같은 지적도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거부권 맞을 것 같으니까 뭐든 빨리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와 같은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송과 관련된 오래된 갈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이 방송만 장악하면은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언론이라고 지목하는 그 언론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것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그 시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인 것이지 MBC가 덜 괴롭혀가지고 당선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가지셔야 될 자신감인데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불편한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협치를 저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 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